1914년 2월 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황태자비 소피를 암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폭탄은 빗나갔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1910년 5월 영국의 에드워드 7세의 장례식 당시 유럽은 평화 상태였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예복을 차려입은 70여 개 국가의 원수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자신들의 엄청난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많은 왕족들이 모인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우정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숨겨져 있었다. 영국, 프랑스, 제정 러시아는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 삼국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했다. 이 삼국 사이에는 유럽 지배를 꿈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군함이 새로 건조됐다. 수십 년 전 20만 명에 불과하던 병력도 수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1914년 유럽은 최초로 군비 경쟁에 돌입했던 것이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66년간 유럽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다스렸다. 그는 84살의 고령으로 그의 백성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그의 지배를 받은 셈이었다. 비엔나 궁전의 권좌에 앉은 몸이었지만 그는 매일 군용 철제 침대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쇠퇴해가는 자신의 나라를 강한 지배력으로 다시 결속시켰다. 친아들이 자살해서 후계자가 없어진 그는 조카 프란츠 페르디난트를 황태자로 지명했다. 비엔나를 싫어한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프라하 근처 시골의 동화 속 궁전 같은 코노피스의 성에서 살았다. 그는 수많은 유력 인사들을 비엔나의 숨막힐 듯한 예의 범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곳으로 초대했다. 1914년 2월 초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깃털 장식이 달린 예복을 차려입고 유럽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독일 황제 빌헤름 2세를 맞이했다. 빌헤름 2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간의 동맹 관계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이제 두 국가 간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황태자 페르디난트에게 접근했다. 코노피스테 성에서 페르디난트 황태자와 빌헤름 2세는 두 사람의 공통된 취미인 사냥을 즐기며 정치에 관해 논의했다.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사냥광이었다. 그는 5,000마리가 넘는 사슴을 사냥했다. 이처럼 사냥을 즐겼던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훗날 유럽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거대한 사냥의 촉발제가 됐다. 수많은 전리품들이 코노피스테 성의 복도를 장식했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이 안락한 은신처에서의 평화로운 생활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적들이 숨어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만의 강력한 슬라브 제국을 수립하고자 했다.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인접 지역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병합했다. 자신들의 원대한 꿈이 좌절된 세르비아가 격렬히 반발했다.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위험한 적이 되었다.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비밀리에 검은 손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 결성됐다. 이상주의적 학생들과 가난한 농부들로 이루어진 검은 손 조직은 젊은 단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승리 아니면 죽음뿐이었다. 이 조직의 목표는 핍박받는 세르비아 동포들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더 나아가 폭력적 테러 행위로 세르비아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미래의 황제인 페르디난트 황태자도 검은 손의 표적이었다.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사냥꾼이자 수집가였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수많은 중세의 갑옷들을 귀빈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다. 1914년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에서 거행될 제국군의 군사연습을 몸소 시찰할 계획이었다. 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총검열관의 즉위로 이 말썽 많은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다. 세르비아는 적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큰 위협을 느꼈다. 검은 손 조직은 페르디난트 황태자의 사라예보 방문 계획을 알게 되자 암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황태자 암살 계획에 친구 사이인 네디엘코 가브리노비치와 가브릴로 프린치프도 참여했다. 검은 손 조직의 다른 단원들처럼 그들도 가난하고 병약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세르비아로부터 적들을 제거할 서로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4년 전 프란츠 요제프 황제도 엄중한 경호 속에 이 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조카에게 암살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으나 방문을 취소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너의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둘 사이에는 애정이 없었다. 원인은 여자 문제였다.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궁녀인 하급 귀족의 딸 소피 초택에게 청혼한 사실을 알게 된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황태자에게 사랑과 지위 중 하나만을 택할 것을 요구했다.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강경한 자세로 둘 다 포기하지 않았다. 수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황제는 그들의 결혼에 동의했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소피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의 왕족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황제와 황태자는 결코 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소피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세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그는 종종 소피와 결혼한 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현명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군사연습 시찰을 위한 사라예보 방문에 대해 알게 된 소피는 자신도 남편과 함께 갈 것을 고집했다. 세 아이들만이 코노피스테 성에 남겨졌다. 한편 검은 손 조직의 청년단원들은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처가 오픈카를 타고 사라예보 거리를 지나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암살자를 배치할 주요한 위치를 설정했다. 프린치프는 쉴러 식료품점 바깥에 배치됐다. 가브리노비치는 아펠가의 다리 옆에 배치됐다. 두 사람 사이의 길은 군중들이 가득 메울 것이다. 사라예보로 출발하기 전 며칠 동안 황태자 부처는 독일의 비레름 2세와 함께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헤어질 무렵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세르비아 문제에 대한 비레름 2세의 지지를 확신했고 소피 또한 비레름 2세에게 큰 호감을 가졌다. 오스트리아의 왕족들과는 달리 자신을 황태자 비로소 예우해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암살자들은 황태자의 방문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다종교 도시인 사라예보에서는 그 해의 가장 큰 행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 인접한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서 황태자 부처를 보기 위해 이 다민족의 중심지로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거리에는 장식물이 내걸렸다. 그런데 황태자의 행렬이 지나갈 경로가 온 도시의 알림판에 게시되는 보안상의 실책이 벌어졌다. 당시 보안 책임자는 보스니아 총독인 포티오렉 장군이었다. 수천 명의 병력이 군사 연습을 위해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도시에 접근할 수 없었고 단지 소수의 경찰에게만 보안이 맡겨졌다. 총독은 군중으로부터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1914년 6월 25일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처는 사라예보 외곽의 보스니아 호텔에 도착했다. 소피는 이틀간 사라예보의 고아원과 학교 그리고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한편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사라예보 남서쪽의 산악지대에서 제국군의 군사 연습을 시찰했다. 병력이 동원됐다. 보스니아 제15군단이 크로아티아의 제16군단과 대치했다. 총독 포티오렉 장군이 총지휘관이었다. 이틀 후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시찰 결과에 매우 급족해했다. 27일 그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군대의 훈련 상태와 연습 결과는 칭찬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내일 사라예보를 방문해 저녁 때 떠날 예정입니다. 황태자는 사라예보에서 열렬히 환영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28일 아침 황태자 부처는 호텔을 떠났다. 6월 28일은 사라예보의 세르비아인들에게 그리 경사스러운 날은 아니었다. 525년 전 이날 터키인들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치욕의 날에 새로운 지배자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다. 황태자의 자동차 행렬은 시장이 시를 대표해 황태자 부처를 공식적으로 환영할 장소인 시청까지 밀리아카 강변의 아펠가를 따라 행진하기로 되어 있었다. 6명의 암살자들이 기회를 노리며 길 양쪽에 자리 잡았다. 카브리노비치는 사진관에 들려 오른쪽 주머니에는 폭탄을, 왼쪽 주머니에는 세르비아 민족주의 신문을 넣고 사진을 찍었다. 그는 나는 사라져도 기억은 남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오전 10시 15분 쿠무리아 다리 옆에서 카브리노비치는 자신의 용기를 시험했다. 두 명의 장교와 소피의 시녀가 부상당했다. 황태자 부처는 크게 놀랐지만 다친 것은 없었다. 그들을 치른 차는 재빨리 이 혼란스러운 거리를 벗어나 시청으로 향했다. 카브리노비치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도망가려고 했다.
적들에게 포위당하자 그는 청산가리를 삼켜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한편 황태자부처는 시청에 무사히 도착했다. 시장이 그들을 환영했다. 황공하옵는 황태자 폐하의 방문은 사라예보의 영광으로 저희들은 넘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벌써 황태자가 말했다. 시장, 그따위 환영사가 무엇이란 말이야. 나는 친선 방문차 이곳에 왔는데 누군가 내게 폭탄을 던졌어. 이것이 무슨 경우야? 가브리노비치의 음독자살은 실패했다. 그는 반쯤 의식이 남은 상태로 경찰에게 끌려갔다. 부관한 사람이 황태자에게 군대를 파견해 거리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포티오렉 총독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복을 잊지 않은 군대는 황태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군중 또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들을 문정하고자 했다. 시내의 좁은 길을 피하기 위해 예정된 경로를 변경하기로 했다. 행렬은 아펠가를 전속력으로 통과하기로 했다. 황태자는 자신의 아내 소피를 곧장 보스니아 호텔까지 호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피는 오늘 내 남편이 대중 앞에 설 때 나는 그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전 10시 45분 행렬의 선도차가 쉴러 식료품점 앞에서 프란츠 요제프 거리로 방향을 돌렸다. 누구도 운전사에게 계획이 변경됐음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황태자 부처의 차가 그 뒤를 따르는 순간 포티오렉 장군이 운전사에게 아펠가를 따라 직진하라고 소리쳤다. 거브릴로 프린치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총차는 정확히 명중했다. 죽음이 임박한 황태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소피, 아이들을 위해 당신은 살아야 해. 프린치프는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황태자는 목에 총을 맞았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후계자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음모와 멸치 속에 시작된 그들의 결혼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비보를 접한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조카의 죽음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황태자 부처의 유해가 비엔나로 운구됐다. 그러나 황제는 그들을 위해 국장을 치르지도 않았고 보안상의 실책에 대한 조사를 명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암살이 있은 지 며칠도 안 돼서 총독인 포티오렉 장군을 최대의 찬사로 치하했다. 그는 이 비극적 사건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처럼 세르비아를 병합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다. 불안정한 유럽의 상황에서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한 최후의 통첩을 세르비아에 보냈다. 그는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을 보낸 지 48시간도 안 된 7월 28일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러시아의 자르 니콜라이 2세는 이 침략적 행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슬라브족인 세르비아인들의 수호자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위협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러시아도 전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제지하고 싶지 않았던 독일의 비레름 2세는 러시아에게 동원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자르가 거절하자 그는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불화가 전 유럽을 전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독일은 8월 3일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독일군이 프랑스로 진격하기 위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입하자 벨기에를 보호해주기로 약속한 영국도 전쟁에 참전했다. 8월 4일 자정 유럽은 결국 전면전으로 돌입했다. 8
작은 도시에서의 트리니안티 황태자 부처의 죽음이 이 엄청난 사건들을 불러일으켰다. 황태자 부처는 12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의 최초의 희생자였다. 세르비아에서는 암살 사건 이후 여러 해 동안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와 합쳐져 유고슬라비아라는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1914년 10월 검은선 조직의 6명의 암살자들은 사라예보에서 재판을 받았다. 자신들의 신변과 유럽에 닥친 불행에도 어느 한처럼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들에게 희생은 고귀한 것이었다. 운 좋은 몇 명만이 살아남았다. 대부분 파형당하거나 옥사했다.